너무 반갑고, 제가 이제 공동체,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는 책을 쓴 계기가 실은 3년, 한 10년 전부터 몸이 아파가지고, 몸이 아파서 이제 통증이 등에 이제 심하게 있었는데, 원래는 대상포진에 그때 이제 걸려가지고 고생을 한 뒤에 그때부터 계속 이제 통증이 있는데, 병원에 가면은 그 원인을 몰라요. 병원에서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인을 별로 모르고, 그래서 아프긴 아픈데 답답하니까 병원에서 병명을 안 주니까 제가 병명 그냥 지었어요. 대상포진 후증후군이라고.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아무리 병원에 다녀도 그런 게 이제 안 되고, 근데 그게 심해지면 이제 눈으로 와가지고 눈에 포도막염이라고, 눈을 뜰 수도 없고 해서 이제 한 3개월 동안, 3, 4개월 동안 눈을 못 떠가지고 그것이 2번이나 번져서 이제 1년 휴직을 하게 됐는데, 더 이상 이제 업무를 볼 수가 없어서, 근데 제가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우리나라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는 의사분한테 다녔는데, 이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동네 골목 어떤 안과에 좀 나이 드신 여의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잘은 모르겠는데 당신 같은 그런 증상은 어떤 류마티스성 통증과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 그것이 심한 사람이 눈에 이렇게 병까지 이렇게 오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성광이 번쩍하면서, 맞아, 등이 이렇게 10년 동안 아팠는데 눈과 이렇게 연관이 있구나, 이게.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감이 오고, 그게 통증이 심했을 때만 눈에 병이 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세브란스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 이게 그분이 이제 눈약만 주로 넣어주니까 그걸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게 내가 이렇게 등이 이렇게 아프고 한 게 좀 낫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의사 선생님이 제 얘기를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딴 데 쳐다보고 무슨 안과 의사한테 엉뚱한 소리 하느냐, 그냥 이런 식으로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이 터지고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안약만 넣어주니까, 나는 진짜 아픈 곳은 등이고, 등이 너무 심해졌을 때는 눈까지 오는 건데, 그런데 너무 속 터진다 진짜. 그래서 이제 그게 서양의학의 어떤 한계라고, 대증요법, 아픈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우리 몸은 통합적이고 전반적으로 다 하나인데, 손가락이 부러지거나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만 치료해서, 손가락 하나만 아픈 것이 아니고 온 몸이 다 아픈 건데,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안과 의사는 안과 의사, 뭐 심장내과는 심장만, 무슨 뇌는 뇌만 이렇게 딱, 또 골절은 딱 한 부분만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서양의학의 한계인데,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제 너무 답답해서 결국은 뭐 병원에서 아무런 그런 효임이 없으니까 다른 대체의학이라도 찾아보자 하고, 대체의학도 온갖 다 해봤지만 그래서 별로 효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민들레학교 김윤수 교장 선생님 소개로 아속 공동체에 이제 가보게 된 게, 그때 아파가지고 1년 휴직한 김에 이제 그렇게 이제 가게 된 계기가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보고 이제 깜짝 더 놀라서 더 깊숙이 좀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제 1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책까지 나왔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서양의학의 대중요법도 자기의 어떤 하나의 한 부분만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취재니까 다양한 분야, 다양한 종교, 다양한 분들을 만나도 현대의 학문과 지식 체계라는 게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전부 다 자기가 보는 한 면만을 보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물론 이제 종교도 마찬가지지만은 전부 다 세상의 지식도 철학자면 철학자, 심리학자면 심리학자, 심리학자만이 전부고 그걸로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또 다른 물리학자는 물리학으로만 세상을 전부 다 얘기할 수 있다고. 그걸로만 오직 얘기하고. 세상이 전부 다 자기가 보는 하나로만 이렇게 보니까 좀 폭넓게 보고, 이 모든 지식과 모든 종교와 모든 사상은 내 몸을 살리는데 다 지혜로서 활용돼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은 자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제가 병원에 가서 속 터졌던 경험처럼,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이렇게 많은데
왜 모든 사람은 자기 것만 고집하는가? 사람은 죽어가는데 이렇게 아프겠다고 이렇게 죽겠다고 그러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자라는 것들도 왜 그런 눈 외에는 다른 것을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람을 답답하게 하는가? 그런 이제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아프면서 그런 게 더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속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터지죠. 정말 속 터집니다. 그러니까 아파 보면은 병원에 가보면은 그런 대증요법을 만나면은 오직 눈에 안약만 놓고 그러면은 정말 속 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반적으로 지식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를 살리는데, 자기 개인을 살리고 밝은 누리를 살리는데, 이 인류의 모든 좋은 지식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장을 펼치는 것 같아서 저는 저한테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제목이 좀 거대하긴 한데요. 저는 실은 이제 기자가 가진 장점이 있거든요. 기자는 원래는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나니 이제 그렇게 이제 했지만은 저처럼 좀 덜 떨어진 사람은 안 보고는 절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나쁘면은 손발이 좀 더 고생을 하고 수고로움을 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에 저는 실제 직접 자기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게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것만을 믿기보다는 저는 직접 가서 제 눈으로 보고 이렇게 경험을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고생을 많이 하긴 하죠. 뭐 히말라야든 어디든 다 누비고 다니고 어떤 공부를 하거나 어떤 분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하면은 그분이 살았던 곳에 가서 그 깊은, 예를 들면은 무슨 티베트 밀라레빠 같은 분이 어떤 히말라야 6,000m에서 수행을 했다 그러면 죽을 고비를 하고 거기를 한번 가서 앉아봅니다. 느낌이 어쩌셨지? 죽을 마시더만 이런 데서 어떻게 수행을 했지? 정말 죽다가 살았습니다. 거기까지 가느라 혼자.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가봅니다. 가보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이제 동양권에는 히말라야나 이런 데를 누빌 만큼 많이 누벼보고 해서 이제 그 서양의 원조는 이제 서양 문명은 이제 기독교가 낳은 히브리 문명과 그리스 문명이 이제 두 가지를 줄 수가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좀 다녀봤으니까 제가 제대로 서양의 철학과 학문과 과학과 수학이 모두 탄생한 그리스를 한번 제대로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문사에서 이제 가끔씩 휴직을 할 수가 있는데 휴직 기간을 활용해서 이제 가보게 됐습니다. 가보게 됐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남방불교 윗바사나라고 이렇게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붓다가 직접 한 수행인데요. 그것을 하시는 분이 이제 붓다라키타 스님이라고, 그분하고 얘기를 나오는 중에 그분이 이제 80년대 우리나라 대표적인 춤꾼이었는데, 남자 무용수였는데, 그분이 어디든지 무용 공연을 가면은 어디든지 그분이 영적 갈구가 아주 심해가지고 그 나라에 공연을 간 데서 공연만 끝나면 어디로 사라져가지고 그런 데를 찾아다녔다고 그래요. 수도원도 찾아다니고 수행자들도 찾아다녔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90년대 초반에 어디론가 사라져서 보니까 미얀마에서 미얀마 불교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머리 깎은 스님으로 나타났었는데, 그 유명한 무용수 간송원이 붓다라키타로 이제 탄생했는데요.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러면은 스님 그렇게 세상을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어디가 제일 스님 희한합니까?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리스 아토스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 아토스산이라고
거기는 이제 반도는 반도인데 육지로는 들어갈 수 없는 섬 같은 곳이니까 외딴 섬, 무인도 같은 곳인, 섬 같은 곳인데 거기에는 그 여자는 1000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짐승도 암컷은 1000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런 완전히 남자 수도사들만 수천 명이 수도를 하는 그 섬 같은 곳이에요. 아토스. 수도원 공화국이래요. 그래, 그런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 가면은 제일 먼저 그곳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제가 직업이 뭐죠? 기자. 기자는 궁금하면 못 참는다. 궁금한 건 못 참는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거기는 수도원 하는 분들에게 한 6개월 전부터 이메일을 보내고 해도 뭐 팩스를 보내도 일체 답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은 저만 바쁘지 자기들은 바쁠 것이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뭐 답도 없다 그래서 또 안 갈 죄가 아니죠. 그래서 거기 그 항구 쪽에 가면은 이제 자기들 비자 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도원 공화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소국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가서 이제 거기는 외국인들 인원을 좀 하루에 몇 명 이렇게 배를 탈 인원을 딱 제한을 하고 또 들어오면은 이제 거기는 배에 타는 것을 아예 그 남자밖에 못 타고 여성은 배에 오를 수도 없고 짐승도 암컷은 거기에 배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여성분들은 화난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그런 건 아니니까 이제 거기에 전통이 이제 그렇게 남자 수도원 전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곳이어서 그래서 이제 3박 4일씩 순례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례를 하고 미리 저는 이제 약속을 안 했는데 미리 연락이 안 됐으니까 근데 다 이제 뭐 가면 뭐 잠은 다 재워주더라고요. 어디 가서 뭐 밥 못 얻어먹고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하도 많이 돌아다녀 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니는데 그때가 이제 그 나라 부활절이더라고요. 부활절이어서 밤에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이제 부활절 날 이분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야투산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바다에서 봤을 때는 벼랑 끝에다가 수도를 지어놓고 이보다 훨씬 더 험한 곳에다 막 벼랑 끝에다 지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수십 년씩 수도하고 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례를 하고 이렇게 여기 이제 그리스 종교회니까 주로 그리스 종교회 순례자들이 와서 수도를 이렇게 쭉 산을 그 주변을 많이 있을 때는 이런 수도원이 3000개가 있었다는데 이런 수도원 이렇게 쭉 순례를 합니다. 산을.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순례를 하면서 어느 날 밤에 부활절이길래 이제 봤더니 이분들은 그 한국 교회나 성당은 이제 훤한데 여기는 어떡해가지고 안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시 불빛을 이렇게 그 위에 이렇게 천장으로부터 쭉 달아가지고 그 이 성경책만 보이도록 불빛이 외부에는 이렇게 캄캄하고 이런 식으로 그 윗부분만 이렇게 불빛이 비치도록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성당 자체는 어두컴컴하고 고요하고 그러는데 계속 밤에 이제 뭔가를 자기들이 이제 채팅도 하고 뭘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졸다 말다 가만히 앉아서 이제 그걸 이제 듣고 있는데 느낌이 제가 이제 예전에 인도 순례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느낌이 여기 혹시 시계는 없나요? 시간이 얼마나 가늠이 안 돼가지고 시간이 가는 걸 봐가면서 이제 해야 돼서 그래서 인도나 이런 데는 이제 그 순례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느낌이 이제 인도적인 느낌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꼭 법당에서 연불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한국에서 교회나 그 성당에서는 전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건 뭘까?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드는 걸까? 여기 분위기나 이런 밤새고 이렇게 하는 느낌이 왜 그러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인도를 그리스를 다 다녀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수수께끼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라는 나라하고 인도는 이렇게 멀지가 않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서양과 동양이 극과 극으로 멀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불경 중에는 밀란타 왕문경이라고 있는데 원래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도 있고 뭐 하지만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성경은 아주 단일하게 하나로 되어 있지만 불경은 원래 84,000 경전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방대한데
방대한데 그 경율론 소 이렇게 되는데 오녀대사가 하는 것은 소라고 네 번째 소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고 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석가모니 붓다의 말에 대해서만 경이라고 붙어 있는데 근데 그 아주 외적인 거의 붓다의 경지라고 해당되는 뭐 6조 대사 아예 6조 단경이랄까 밀란타 왕문경은 붓다의 말이 아닌데도 경이 붙는 게 이제 밀란타 왕문경인데 밀란타 왕문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인 왕과 인도의 고승 나가세나가 주고받은 문답을 엮은 것이 밀란타 왕문경입니다. 근데 그리스 왕이 누구냐면은 이제 알렉산더 왕이 그 3세기에 알렉산더 왕이 북인도까지 이제 침략을 해서 그리스 왕이 북인도까지 침략을 해서 왔는데 와서 이제 알렉산더 왕은 돌아가다가 죽고 바빌론에서 죽고 그 부하들이 남아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웠는데 그래서 그 부하 중에 하나가 세운 그래서 그 부하가 왕이 됐는데 왕이 아들 낳고 그 다음에 아들 낳고 아들 네 번째 그리스 왕이 밀란다라는 왕인데 그 왕과 불교 고승이 나눈 답변이 밀란타 왕문경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경의 수준까지 이렇게 될 정도로 아주 대단한 평가를 받는 책이 된 이유는 이게 간단한 문답이 아니고 대단한 경지의 문답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 왕이 보통 그 다른 왕처럼 이렇게 무식한 왕이냐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에서 이미 그리스 철학을 섭렵한 그리스인들도 상당히 철학 사상에 대단한 경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문답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3세기 때 북인도까지 왔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북인도에서 이제 그 흔적을 남기면서 그 예전에 그 인도 쪽에 있던 불상에 우리가 봤던 그리스 신상, 아폴로 신상이라든가 멋있는 쪽쪽 빠진 것 같이 비너스 상같이 이런 신상의 흔적이 가미돼가지고 그 간다라 미술이 탄생해서 간다라 미술이 석굴왕 불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와 한국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먼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알렉산더는 불과 33살에 예수님처럼 33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그 세상이 보통 알듯이 싸움꾼이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알렉산더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 만학문의 제왕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배웠던 이 사람은 알렉산더는 멍청한 싸움꾼일 수 없습니다. 대단한 그리스 철학을 이미 섭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더 아리스토텔레스의 모습인데, 근데 이게 이제 그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많이 좀 차이가 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실사구시적인 이제 철학도 굉장히 관념론적인 이상학적인 철학보다는 굉장히 실사구시적인 이런 철학자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만학문의 왕으로 추앙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사람하고 알렉산더는 둘이는 굉장히 공생관계입니다. 물론 사제관계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식으로 공생관계냐?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집트고 바빌론이고 인도고 이렇게 가는 알렉산더한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가는 곳마다 식물과 곤충과 동물과 신기한 것을 보면은 모든 것을 채집해서 나한테 보내라. 모든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정치학, 윤리학 이런 것만 쓴 것이 아니라 곤충학, 뭐 식물학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쓴 사람입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책을 남긴 사람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어디 새로운 세계에 가서 새로운 것을 보면은 그것을 채집해서 제일 먼저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알렉산더는 스승이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알렉산더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에 정보력의 중요성을 간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보,
예를 들면 어떤 식물에 어떤 독이 있고 어떤 식물에 어떤 사람을 낫게 하는 어떤 약성분이 있고 모든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이걸 보내면서 스승님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스승님이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 결과가 나오면은 첫 번째 연구 결과물은 저한테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둘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둘이는 그런 공생관계를 가지면서 그렇게 알렉산더는 전 세계를 공략해서 모든 것을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보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연구해서 또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이렇게 경략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렇게 서로 공생관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서로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알렉산더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인데 4대 성인 하나인 이제 소크라테스고 그리고 뭐 소크라테스는 직접 자기가 저서를 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이라고 나온 것은 모두 다 플라톤이 쓴 것입니다. 모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없었는데 플라톤이 다 그냥 지어서 허구로 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여튼 이제 플라톤. 근데 플라톤은 워낙 대단한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 유명한 얘기들이 있죠. 하여튼 지금까지 2000 몇 년 동안 2400년 동안 인류의 철학이라는 것은 서양 철학이라는 것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불과하다. 화이트헤드 같은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대단히 평가를 받고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도 만학의 제왕으로서 이렇게 평가를 받고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엘리아 학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엘리아 학파인데 엘리아 학파의 비조가 피타고라스입니다. 근데 이제 피타고라스인데 그 피타고라스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보다 조금 더 앞선 세대에 살아요. 더 앞선. 근데 저 사람이 저 옛날 꽃날에 저 사람이 어떻게 수학의 시조가 되고 과학의 시조가 되고 도레미파솔라시도를 5음계를 낸 음악의 시조가 되고 그렇게 대단한 모든 학문의 꼭지점에 갈 수가 있느냐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면 기자는 또 어쩐다고요? 찾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해 하면 피타고라스가 태어난 곳이 있습니다. 피타고라스가 태어난 곳은 사모스 섬이라고. 사모스 섬에는 피타고라스 이렇게 이 삼각 이게 피타고라스 이렇게 딱 여기 항구에 이렇게 이제 서 있는데요. 하여튼 그리스라는 나라는 섬에서 모든 문명이 대부분 다 탄생합니다. 우리는 그 섬은 이제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외부하고 서로 오가기도 어렵고 모든 여건이 열악하고 이렇게 닫힌 공간으로 폐쇄적으로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훨씬 더 열려있다. 전 세계로 나가기에 얼마나 좋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반대로. 그런 생각으로 예를 들면은 양정고등학교 우리 지리선생 김규신 선생님도 물론 이제 한반도를 그렇게 우리가 훨씬 더 5대 6대 1로 나가기에 얼마나 좋냐. 한반도 국기를 지도를 거꾸로 놓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이미 2000 몇 년 전에 저 사람들은 굉장히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섬들에 가보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는데 다른 뭐 크레타 섬이라든가 이런 섬은 뭐 인류 문명의 미노스 문명, 인류 최초의 문명이 남고 그런 것뿐만 아니고 산토리니도 그렇고 산토리니도 신혼여행지로 뿐만 아니고 문명의 발상입니다. 거기도 다. 그런 섬들이 다 그렇고 코스 섬이라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 히포크라테스가 그 코스 섬에서 의학이 세계상의 의학이 거기서 나오고 서양 의학이 조그만 섬에서 또 코스 섬에서 한참 가니까 여기에 사모스 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는 피타고라스가 나왔지 이솝이 여기서 살았지 이솝과 이솝 뭐 철학자들이 그냥 뭐 셀 수 없게 이렇게 나왔어요. 대단한 이렇게 섬에서 그런 이제 그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이제 동굴에서 큰 동굴에서 종교 공동체를 꾸몄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엄한 종교 공동체를 꾸며서 예전에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인가 어디선가 봤던 얘기 있죠.
친구들 간의 그 공동체는 굉장히 공동체원들 간의 우애를 강조해가지고 친구가 뭘 잘못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잡혀 있으니까 제가 친구는 이제 바빠가지고 하루만 어디 다녀오겠다 그래서 친구가 대신 죽을 친구 참수형 매일 당하기로 한 친구를 대신해서 친구가 잡혀 있었는데 친구가 갔는데 참수형 직전까지 안 돌아와가지고 애 타고 하다가 결국은 돌아온 얘기 뭐 있죠. 그런 얘기 교과서에 나오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피타고라스 공동체입니다. 그게 피타고라스 공동체원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도 그런 공동체를 꾸몄는데 그래서 어느 동굴인가 이제 보려고 제가 이제 거기 민박집도 하면서 민박집 아저씨는 이제 운전기사를 하시던데 사모스 섬에서 섬들이 그 섬이라고 생각하면 작은 줄 알지만은 이렇게 완도나 이런 섬들 가봐도 섬에서 길 잃으면 산에 올라갔다가도 저 대학교 때 죽을 뻔했어요. 그 섬이라고 무시하는데 섬은 굉장히 다들 커요. 보통 이렇게 적은 섬들이라기보다는 섬도. 근데 섬도 이제 간단치가 않죠. 굉장히 이제 성화수도 그런 섬들이고 차를 타고 돌아도 몇 시간 걸리는데 그 운전기사가 이제 사모스 섬에서 태어나서 평생 살았다길래 자기가 뭐 피타고라스 케이브 아니니까 뭐 잘 안다고 그래서 이제 배웠다고 이제 $100씩이나 주고 이제 안내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참 그 근처에 가더니 계속 길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속인 거다. 거짓말 한 거라. 그래서 이 사람조차도 안 가본 데라고 완전히 외주가 아무데도 안 가본 그런 데를 제가 여기까지 또 동굴까지 찾아놨다니까요. 기자는 궁금하고 못 찾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놨다. 케이블까지. 여기 동굴에서 본 예배입니다. 동굴에서 본 여기 이제 그래서 거기 정말 상당히 산 중턱에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케이브가 굉장히 크고 희한하게 케이브 안에 엄청난 큰 연못이 있더라고요. 그 물이 있고 그래서 물이 저도 모험심이 많아가지고 두려워서 좀 그래도 들어가 보는데 그 연못에서 꼭 그 이무기가 나올 것 같아서 더를 못 들어가겠다. 도저히 너무 캄캄하기도 하고. 근데 그 연못 입구에 굉장히 큰 그 동굴 안에 그 연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피타고라스가 이제 피타고라스 아버지가 그 페니키아의 상인이었습니다. 그 페니키아라고 알파벳을 만든 페니키아의 상인이었는데 페니키아의 상인이었으니까 옛날 시절에는 뭐 서로 교류도 없었으려고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그 사람들도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전부 다 교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니키아 상인이니까 자기가 이집트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전부 다 하니까 피타고라스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 아닌 다른 세계에 대해서 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들은 겁니다. 그리스는 옛날 그 시절에 2500년 전, 26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는 상당히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건너편인 터키, 그 이오니아파 이런 데가 있던 터키라든가 철학자 탈레스가 나왔던 그런 데라든가 무슨 페니키아라든가 바빌론이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이런 데가 문명의 선진국이었지 그리스는 완전히 그때는 이제 미개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엄청난 그 선진국의 얘기를 이제 들었던 거죠, 아버지로부터. 거기 가면은 뭐 엄청난 피라미드도 있고 막 스핑크스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막 수학을 이용해서 막 뭣도 만들어버리고 그 사람들은 뭐 대단한 뭔가 있더라 이렇게 그런 얘기도 이제 듣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인물들은 또 기자는 아니어도 궁금하면 못 참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18살에 이제 사모스 섬을 떠납니다. 사모스 섬을 떠나가지고 이제 떠나는데 그 바로 이제 그 바다 건너 지금은 터키 쪽에 그 탈레스한테 가가지고 그때는 탈레스가 이제 그리스가 생각하기에는 하버드 대학 총장은 못했는데 거기 가서 이 사람이 너무 빨리 그 수업을 마스터한 거예요. 마스터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마스터하면 빨리 하버드 대학교 수석 졸업장 따서 빨리 내 고국으로 돌아가서 빨리 자랑해야지. 그러고 이제 빨리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해야지. 근데 보통 사람은 그런데 이런 고수들은 자기 스스로 점검을 해보기에 자기는 너무 미숙한 게 많고 또 배우고 싶은 것이 세상에서는 알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길로 또 떠납니다. 이 사람은 또 이집트로 떠나고 바빌론으로 떠나고 이렇게 쭉 다니다가 피타고라스가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몇 살 때 돌아왔겠습니까? 배우고
자기가 배울 유학을 갔다가 한번 대충 한번 상상해서 몇 살 때 돌아왔을 것 같아요. 18살에 떠나가지고. 18살에 떠나가지고. 몇 살 때? 30? 어우, 30. 56살에 돌아왔어. 56살에. 무려 38년 동안을 배우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집트 바빌론까지 가는 것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그 이상은 생각을 안 하는데, 저는 이 사람이 인도와 중국까지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인류의 지혜와 슬기를 모으듯이 그 사람이 인류의 지혜와 슬기를 다 모았기 때문에 수학, 과학, 음악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엄청난 그렇게 이제 와서 이제 종교 공동체를 만들고 종교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피타고라스 공동체는 너무나 종교 공동체가 너무 엄격해가지고 나중에 망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종교 공동체 문턱이 너무 높았거든. 문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한 5년 동안 같이 살아보고도 정형으로 안 그려주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주변의 왕자가 5년 동안 헌신을 했는데 정형으로 안 받아들여지자 앙금을 품고 완전히 싹 다 불을 질러버려야 그 공동체가 거의 와해가 돼버렸거든요. 그런 이제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피타고라스는 거기서 이제 윤회나 이런 것을 주장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국에 왔던 예수의 선교사 마테오 레치는 원래 인도의 윤회라는 것은 피타고라스의 윤회설을 본받은 것이다 이렇게 마테오 레치는 주장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건 이제 이 사람이 인도까지 가서 그런 것을 듣고 저는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는 훨씬 더 그 전통이 훨씬 더 길었기 때문에 윤회라든가 그런 전통이 훨씬 더 길었기 때문에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봐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알렉산더가 북인도까지 간 것은 어떻게 갔겠느냐 저는 다 저네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의 성수들은 궁금하면 못 찾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승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듣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한테 듣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한테 듣고 소크라테스는 또 위에한테 듣고 피타고라스한테 들었단 말이에요. 그 스승들로부터 듣고 들어서 거기에 뭐 인도에 가면 뭐가 있고 한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거기서는 세상에 못 보던 뭐 코끼리 같은 우리들이 보는 짐승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10배, 20배 그 큰 짐승도 있고 막 그런다는데 그러니까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알렉산더 같은 젊은 탐험심이 강한 사람이 그냥 있을 틈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인도에 대해서 그냥 그냥 간 게 아니고 다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갔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역사는 이제 다 이렇게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철학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알렉산더 여기서 혹시 그 플루타르크 영웅전 읽어보십니까? 플루타르크 영웅전은 서양에서 읽어야 될 책의 베스트 10을 꼽으면 거의 당연히 꼽히는 책인데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플루타르크 영웅전을 보면 이제 영웅들을 서로 이제 비교해 놓은 책인데 거기에 이제 영웅 중에 영웅은 물론 알렉산더죠. 알렉산더의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보면 플루타르크 영웅전은 우리처럼 옛날 모르는 얘기를 쓴 것이 아니고 그때 이미 기원전에 다 쓰였던 책이에요. 기원전에 이미 쓰여졌던 책인데 직접 그런 사람들을 뭐 가깝게 듣고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알렉산더가 인도에 가가지고 그냥 뭐 싸움만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고승 10명을 모셔라 그래요. 고승 10명을. 고승 10명을 지가 왜 싸움꾼이 남의 침략에서 고승 10명을 모셔라 그랬어요. 고승 10명, 그 나체 수행승은 그 이제, 뭐 자이나교 이런 이제 수행자 있겠죠. 힌두 고행승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고행성들 10명을 모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알렉산더도 자기도 그 그리스 철학으로 무장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문답이 가능한 거예요. 문답이. 그냥 고승만 모셔놓고 얼굴 관상 보려고 모셔온 게 아니고 자기도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모셔온 거예요. 궁금한 것을. 그래서 문답을 하는 겁니다.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세상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인도의 고승이 이제 그러는 거죠. 인도의 고승은 자기 당신처럼 이렇게 돌아다녀가지고 세상이 다스려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인도의 고승은 뭐 이제 그 소가죽 같은 것을 말리면은 빳빳해지죠. 이렇게 이제 엄청 오래 말리면 빳빳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을 디디면 저쪽이 팍 일어서고 이쪽을 디디면 저쪽이 팍 일어서는데 그러면서 소 가죽 전체 이 큰 가죽을 평정을 시키려면 어디를 디뎌야 돼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가운데를 디뎌야 돼요. 근데 당신은 왜 가운데를 안 디디고 가에만 딛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설레발을 치고 다녀 이런 식으로 자기 나라에서 가만히 자빠져 있지 가운데를 확 누르고 있어야 세상이 다스려지는 거지 왜 이렇게 네? 그러니까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 길을 이렇게 현자가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고승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런 문답이 이제 플라토하고 연결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는 이 죄 없는 이 고승님들을 그냥 얘기를 했으면 좀 풀어줘야 될 것인지 이 궁금해서 못 참는 사람이 바빌론을 후퇴하면서 또 모시고 가요 또. 그 사람은 완전 고향도 잃어버리고 이제 모시고 가면서 계속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이제 마차 타고 가면서 못됐죠 참.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그 학문의 열정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냥 갔겠습니까?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까? 그 학문에 알고 싶은 열정이. 그 하는 행적을 보면은 당연히 있었다고 보는 있었다고. 그런 걸 저처럼 직접 다녀봐야 보여요? 책만 읽어야 보여요? 직접 다녀봐야 보입니다. 직접 다녀봐야 소설도 좀 남하고 다른 소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이런 식으로 고승답을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 이렇게 문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제지간이지만은 알렉산더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은 또 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우리가 이제 뭐 다 책에서 조금씩은 배우죠. 이데아로도 들어보고 또 플라톤의 동굴에 대해서 들어보고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이제 동굴 밖에 나와서 이제 본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보고 그러니까 플라톤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어떤 관념론이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예를 들면은 알렉산더도 이제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철학의 그때 거지 통 속에 산 그리스 철학자가 누구죠? 디오게네스. 디오게네스가 가니까 이제 디오게네스한테 소문을 듣고 알렉산더가 찾아가니까 당신은 집도절도 없이 이런 식으로 그런 통 속에서 이렇게 드럼통 속에서 이렇게 자는데 당신이 얘기만 하면 당신이 원하는 게 뭐요? 당신이 얘기만 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어. 나는 이 나라의 왕이요. 그러니까 이제 디오게네스가 뭐라 그러니까 비켜. 햇빛 가리지 말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말은 디오게네스가 건방져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는 네가 보이는 집이고 성이고 궁전이 세상의 전부지만은 네가 못 보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이 많다. 비켜라. 안 보이는 것을 가리지 말고 네가 보이는 것은 네가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세상에 많다. 그런 것들이 형이상학이 주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전부 다 물질 관념의 노예로 사로잡혀가지고 보는 감각의 노예로 살아가지만은 훨씬 더 큰 걸, 또 영적인 차원을 본다는 얘기죠,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가 보지 못하는 것을. 근데 알렉산더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엄청나게 그런 플라톤하고 달리 실사구시적인 사람이에요, 실사구시. 그러니까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적으로 갈라지는 거죠. 그게 이제 르네상스의 나중에 화가가 그린 걸 보면은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키고 야
네가 땅만 쳐다보고 다녀봐야만 네가 더 큰 게 하늘 가르치고, 플라톤은 아이고 스승님 어찌 공허하게 무슨 뻥 떨어진 소리만 했었시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좀 밑에를 이렇게 밑에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제대로 봐야지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극적인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둘 간의 이렇게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둘 간의 이제 성향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플라톤 같은 사람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미 어느 정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플라톤은 이제 청년 시절에 20대 후반에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자들에게서 독배를 마시고 죽자 민주주의의 환멸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라는 곳은 대단한 곳인데 아테네는 한 골목밖에 안 되는 조그만 한 골목에 30만 밖에 안 되는 곳에서 정말 그리스의 아직도 인류는 그리스의 철학과 그리스의 정치 체제, 민주 체제를 못 벗어나고 그 골목에서 노는 체제를 못 벗어나 그 사람들 머리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이렇게 고수들끼리 모여서 교학 상장을 했기 때문에 강해요. 혼자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 그 골목에서는 아주 탁월한 인물들이 다 소크라테스도 그러고 플라톤도 그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러고 그 나머지 정치의 최고 고수들이 다 그 골목에서 놀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같이 교학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인류가 2500년이 지나도 그 체제를 아직도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플라톤이 이제 민주주의자에 의해서 자기 스승이 독배를 마시고 죽으니까 정말 이제 환멸을 느끼고 세상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뭔가를 또 떠나서 이렇게 다니는데 플라톤이 다른 행적은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행적은 보이는 행적도 있지만 플라톤이 10년이 행적이 깁니다. 역사적으로. 그때는 다 기록이 문화기 때문에 플라톤 자식도 대단히 기록을 많이 했고 그랬는데 10년이 딱 깁니다. 그래서 철학사에서는 잃어버린 플라톤의 10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잃어버린 플라톤의 10년. 플라톤의 10년의 행적이 예수님의 행적은 한 26년 정도가 잃어버린 26년이지만 한 6, 7살 이후에 30살 공생의 전까지 잃어버린 생애지만 어떤 기록에도 나오지 않는 플라톤도 10년의 생애는 잃어버린 생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플라톤도 다 그 사람도 선수인데 어찌 피타고라스가 갔던 것을 궁금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10년 동안 피타고라스는 38년 동안 처행길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좀 선수 같은 이제 이미 가본 분들한테 들었으니까 10년 만에 돌아다녔을 것이다 하고 유추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유추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 멀고 큰 세계를 돌아보고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 다 아니다라는 것을 본 사람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이제 플라톤처럼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더 깊숙이 이렇게 탐구한 이런 사람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당히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알렉산더가 3세기에 인도에서 돌아오다가 바빌론에서 죽거든요.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고 나서 이 사람은 워낙 세계 제왕이기 때문에 이 사람 제자들이 이제 부하들이 곳곳에 이제 도시를 세우고 그 중에 이제 네 개 대형 도시를 세웠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컸던 곳이 이제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엄청나게 이제 큰 도시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는 이 장서가 수십만 권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기원 전인데 수십만 권 있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상상할 수가. 여기 발론들에는 책 몇 권 있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 하여튼 그 인도와 중국에 있는 책까지 고서들을 다 모아놨다고 그래요. 엄청난 이제 책들을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 신문에 그 칼럼 이름이 유레카라고. 유레카가 뭡니까? 유레카. 이야 깨달았다 아닙니까? 깨달은 게 무슨 불교식으로 앉아서 가만히 호흡만 쳐다보고 있다고 깨달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주로 깨달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지식을 충분히 활용해서 드디어 깨달았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알았다. 유레카. 아리키메데스도 다 여기서 공부해서 아리키메데스 같은 것이고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하고 여기 위에 그 이스라엘하고 가깝습니다, 안 가깝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엄청 가깝거든요. 보시면 코달대거든요. 근데 그때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사람의 4분의 1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4분의 1은 그리스인이었어요. 그래서 상권을 놓고 그리스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박터지게 싸웠어요. 박터지게 싸우고 서로 헤게모니 경쟁을 하고. 그러면은 나사렛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알렉산드리아 쪽에 훨씬 더 가까운 쪽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유대인들이 4분의 1이나 살았는데 그 많은 지금의 뉴욕 같은 곳에, 그리고 이스라엘 나사렛은 필라델피아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더군다나 뉴욕 가면 저기 가면은 뭐 장서가 세상 모든 지혜 보고가 다 저기 있다는데, 나사렛 같은 데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세상에 대해서 궁금해서 피타고라스보다 더 궁금해서 플라톤보다 더 궁금해서 못 참는 분이 계시다면 거기 가보겠습니까? 안 가보겠습니까?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다리가 부러져서 못 가고 그러니까 가죠. 제가 보기에는 간다고 봐야죠. 저는 예수님도 갔다고 봅니다. 예수님도 갔다고 봅니다. 예수님도 가고 사막에서 갑자기 뻥 터진 게 아니고 세상의 지식도 다 알 만큼 섭취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엎어지면 곧할 곳이 있었고,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4분의 1이 유대인이었으니까 거기 당숙도 있고 당숙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어요. 이집트가 먼 나라 아니고 예수님은 이집트로 태어날 때부터 도망가고 이집트로 왔다 갔다 옆집 들어가지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에요. 이집트가 옆집이에요, 옆집. 원래부터 먼 나라가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저처럼 직접 다녀보면 생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답답한 거지. 이렇게 반짝반짝 하신 분들은 이 주변에 유대 종교인들을 어벙해가지고 뭐 물어봐도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이게 속 터져.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이제 뭐 대단하신 분이고 뭐 당연히 이제 사막에서도 엄청난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보신 분이고,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훨씬 더 많이 보신 분이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분이 또 바울이시잖아요. 바울도 문동화 목사님께서는 이제 바울을 엄청나게 이제 비판하시고 하셨지만 기독교를 이제 망쳐놓은 장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시긴 하셨지만, 또 바울이 이제 보이지 않는, 이 바울은 한 번도 성경에 예수님을 뵌 적이 없잖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제공을 했고, 그런데 바울이는 대부분의 예수님 제자들은 나사렛 촌에서, 그러니까 지식인이 아니거든요. 세상 지식인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주변에서 제일 최고의 지식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사후에도 최고의 지식인이 바울이거든요. 그리스 사상을 다 알고 그리스 철학을 알고 그리스인들에게 얘기를 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그걸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밖에 없거든요. 바울밖에.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뭔가 대단한 것을 뭔가 갖고 있어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은 형 이하하고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연결을 해줘야 우리처럼 무식한 사람도 책을 보고 이론을 보고 공부를 해서 뭔가 감이라도 잡고 이해를 하지, 전혀 형이상학만 갖고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저 영감탱이 지금 뭐라 카노?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결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바울처럼 다 지식 체계를 가지고.
그게 이제 그런 분이 이제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 철학으로 다 무장을 했던 사람이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로마 시대, 그리스는 기원전 126년에 그리스는 망해버렸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알렉산더 이후에 확 기울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전 세계를 제패하던 나라가 한순간에 폭망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데, 기독교라는 게 무슨 이스라엘 주변에게 좀 밑에 이런 주변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기독교라는 게 세계 종교가 된 게 언제입니까? 3세기 때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 종교가 된 거거든요. 근데 로마는 전 세계를 제패한 최강자예요. 지금 미국보다 더 강자로 본 겁니다. 지금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보다 그때 당시 로마가 차지하는 위상이라는 것은 압도적일 정도로, 그 정도로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BC인데 로마에 가보면, 여러분 여행 가면 또 로마인 이야기 읽어보면 놀랍잖아요. 로마인 이야기 같은 거 읽어보면 우리는 예전에 뭐 이제 상상력만 생각해가지고, 야, 뭐 그렇게 옛날 꽃날에 예수님이 알렉산드리아에 어떻게 보침 메고 이렇게 가꿨어요. 하지만 로마는 길이 뻥 뚫렸습니다. 정말 마차 타고 그냥 한순간에 다 가버립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은 전부 다, 지금하고 속도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고속도로가 다 뚫려 있어요. 이처럼 오늘날처럼 큰 고속도로는 아니어도 로마가 그렇게 대단, 산악수도 대단하고 다 돼 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엄청난 나라입니다. 이미 고속도로가 다 뚫려 있어요. 그때 그 시기에 다. 그러니 그때 로마의 지배, 이집트까지 다 로마의 지배인데 예수님이 왜 가는 것이 불편했겠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로마에 다스리던 무슨 고속도로가 빵빵 뚫렸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로마가 이제 세계를 제패해서 로마가 그렇게 힘 있는 나라가, 이제 다종교 국가였던 나라가 황제들이 세상을 다스리려면은, 황제로 모든 힘을 하나로 모으려면은 유일신 종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기독교를 공연을 해서 하면서, 기독교는 이제 밑에서 지하에서 이렇게 맨날 순교나 당하고 맨날 사자 먹이나 되던 종교에서 이제 왕의 황제, 서해강 황제 종교로, 이 트럼프의 종교로 이제 대탄생을 한 거죠. 이제 밑에서 이렇게 맨날 고통받다가 트럼프보다 더 강한 사람의 이제 종교가 된 겁니다. 트럼프는 뭐 내년에 물러날지 언제 물러날지 모르는데, 예전에 황제라는 것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 황제의 이제 종교가 된 거니까. 그런 이제 대단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로마를 지배하는 사람들의 왕족과 귀족들은 뭐냐? 반드시 그리스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식인들 방귀 하나 끼면 영어 못하면 안 쳐주듯이, 영어하고 뭐 한문 뭐 어느 정도 자기들의 그 어떤 고급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을 영어나 한문 정도 알아야 좀 지식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듯이, 반드시 그때는 그리스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는 반드시 그리스어 가정교사입니다. 그리스인 가정교사예요. 그리스인 가정교사를. 그래서 그리스 사상과 철학을 그대로. 그러니까 세계 최강, 그때 세상을 다스리던 그리스인들, 외적인 파워나 외적인 시스템은 로마지만은 그 안에 스며든 정신과 영혼은 어디가 스며들 있겠습니까? 그리스 철학과 사상이 그게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이제 종교는 기독교를 받았으니까 종교는 기독교지만은 그 안에 기독교는 엄청나게 형이상학적인 대단한 이데아적인 것을 담고 있지만은 밑에 워낙 지금까지 대단한 지식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지식책이나 이런 것은 유식하기로 하면 그리스를 따를 자가 없잖아요. 2500년 동안 지금도 유식하기로 그 철학자들 아직도 인류가 못 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유식한 것과 너무 안에서 그것이 이제 융합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 문명과 그리스 문명이 지식체계와 그것이 그 안에서 융합이 되는 너무 안에서. 그러면서 로마의 종교로서 이제 그리스가 이제 기독교가 그렇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고,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공인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뭐든지 안정되고 배부르면은 어떻게 돼요? 부패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든지
너무 100% 오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한 8, 90%만 오라야지 자기들이 100% 그러니까 뭐든지 뭐 힘도 파워도 최강 노마의 후원을 받고 있지. 이제 그리스 지식까지 이제 자기들이 딱 자기 안에 수하로 딱 들어왔지. 가정교사로 다 두고 수하로 들어왔지. 그러니까 뭐 하도 의심할 것 없지. 그러니까 그 수도원에도 뭐 재정적으로도 빵빵하지. 수도사도 또 엄청나게 출가를 많이 해서 많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너무 가진 것이 뭐 부족한 것이 없이 풍족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그러면은 조금 사람이 부자면은 좀 넉넉하고 이렇게 좀 사상적인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넉넉해져야 되는데 그런 인간들이 넉넉한 거 봤습니까? 재벌들이나 부자들 그런 인간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현명하니까 세상이 이 모양인데 그래서 조그마한 사상의 틈새도 허용하지 않잖아. 무조건 좀 하면 무조건 만여사냥 시켜서 화형시키고 바늘로 찔러 죽이고 뭐하고 잔인하게 이럴 데 없이 이렇게 다 죽이고 이런 식으로 다 중세의 이제 교회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서 중세에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너무 그런 사람들 수도사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형이상학적으로만 이렇게 가니까 또 늘 이제 그리스 철학을 제대로 수혈해서 좀 세상 속으로 내려오는 작업들을 하는데 이제 3세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플라톤 철학을 기독교 하는데 가장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을 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독교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그리스 철학을 이제 기독교에 또 수혈시켜서 또 통합시키는데 기독교 중세의 대표적인 두 인물이 그런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그 너무 형이상학적인 플라톤 철학 같은 이제 초기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라고 그러는데 플라톤 철학 같은 이런 것만 득세하다가 그러면 플라톤은 관념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한마디로 좀 뭐 공중만 쳐다보고 이제 좀 이런 좀 그러니까 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실사구시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관찰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람 사는 일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학문이 기독교로 스며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는 학문이고 뭐이고 중세에는 전부 다 교회가 다 도서관도 다 장악하고 독식하고 있었으니까 전부 다 그게 중심이 이제 교회니까 그 교회 안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스며들면서 인문주의가 탄생하고 이제 그 르네상스가 이제 꽃을 피우고 그러면서 변화의 진화론이 이제 촉발되고 계몽주의가 나서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서양에서 그런 데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엄청나게 이제 르네상스까지 이제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는 이제 알렉산더 못지않게 엄청난 그 동서양을 해통시킨 사람은 이제 징기스칸이지 않습니까? 징기스칸은 알렉산더보다도 훨씬 더 넓은 땅, 지구상에 나타난 지배자 중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 징기스칸입니다. 엄청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 우리가 싸움꾼으로만 생각하면 싸움꾼이 아닙니다. 징기스칸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떤 무식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사람도 징기스칸의 몽골에서도 이렇게 추적하면 징기스칸이 기도했다는 곳을 딱 있어요. 기도했다는 곳에 어디든지 가면은 이 사람은 알렉산더도 그랬는데 알렉산더도 어디든지 가면 신전을 제일 먼저 방문을 했는데 신전을 가장 먼저 방문하고 알렉산더도 사제를 가장 먼저 설득하더라. 설득이 안 되면 옆구리에 칼을 쫙 들이댔습니다. 알렉산더도 칼을 딱 들이대면서 거기 시골 초원에는 늘 그 어떤 구세주 신앙이 있으니까 언제 우리 도탄에 빠진 인류 우리 이 나라를 구원해줄 백마탄 구세주가 언제쯤 온다더라 하는 것이 민간 신앙 속에 어디나 다 있으니까 그런데 칼을 옆구리에 날카로운 단도를 딱 들이대면은 당신들이 기다리는 구세주가 누구요? 하면은 사제가 왕이십니다. 딱 그럼 이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민심을 사제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먼저 민심을 잡고 칼을 쓰는 것은 가장 뒤에 하는 겁니다. 칼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선수들은. 그래서 민심을 먼저 잡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징기스칸도 그래요. 징기스칸도
살벌하게 인간을 완전히 몰살시킨 것은 몇 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한거하면은 쥐 새끼 한 마리 남기지 말고 마을에 싹 쓸어다 버립니다. 그것을 그렇게 죽이는 이유는 소문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소문을 뉴스를 전 세계에 퍼뜨립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항복하면은 기득권을 100% 다 인정해주고 아무도 모든 종교 자유까지 재산까지 100% 다 인정해주고 기존의 왕이든 귀족이든 다 인정해주는데 한거하면은 쥐새끼 한 마리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소문 좀 내주라. 소문 내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죽인 게 아니라 소문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늘 가면은 그냥 바람이 지나가면은 풀이 눕습니다. 그냥.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선수들은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징기스칸도. 그러니까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늘 싸우고만 돌아다니면은 어찌 지쳐가지고 그렇게 멀리까지 가겠습니까? 그냥 바람에 가면 풀이 그냥 누우니까 그냥 계속 말만 몰고 가는 겁니다. 말만 타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서 이 사람은 엄청나게 종교의 자유나 이런 것을 다 허용을 합니다. 종교에.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카라코람 같은 데는 원나라 징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 때가 징기스칸보다 오히려 더 넓은 제국을 했는데 원태죠. 쿠빌라이 칸 때. 그때 이제 그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가서 보고 그래서 보면 이제 카라코람에는 여기에는 그 불교 구역, 여기에는 기독교 구역, 여기는 무슬림 구역 한 도시에 전부 다 이렇게 다 같이 공존을 하도록 합니다. 공존을 하도록. 그리고 니들 싸우지 마. 사이좋게 지내고 니들 성교 포교는 니들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다 자유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독특한 그런 것을 유지했던 나라가 원나라입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런 징기스칸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는데 징기스칸이 가서 싸웠다는 게 보면은 큰 언덕 위에 징기스칸이 기도를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아까 알렉산드르가 제일 먼저 가서 사제를 먼저 찾았다고 하듯이 징기스칸도 먼저 가서 징기스칸은 산 위에 제일 먼저 올라가서 3박 4일 동안 천막 안에서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 그 사람은 팅글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것을 만나고 당신의 명을 기다립니다. 1000명을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맨날 사람 죽이고 싸우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뽀대나게 의식은 다 갖추고 이렇게 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딱 자기 신성을 또 이렇게 갖추고 이런 식으로 다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또 신도 있지만은 모든 그 종교의 자유를 또 인정합니다. 엄청나게 그 마음의 분량과 이런 것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밑에 야일 초제 같은 사람은 징기스칸의 제갈량보다 더 탁월한 인물인데 야일 초제는 이제 몽골이 고려로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드라마에서 보듯이 엄청나게 괴롭히고 이제 우리 삼별초의 난도 겪고 힘들게 했는데 이제 금나라는 먼저 이미 다 먹어버렸죠. 위에 있는 백두산 위에. 이제 금나라는 그게 금나라에서 금나라 사람인데 금나라 재상을 데려다가 자기 수하로서 자기가 망하게 한 나라의 사람을 써가지고 야일초제가 전 세계를 제패하게 징기스칸을 도와주는 사람인데 근데 금나라는 원래 쇠금은 김씨의 나라라고 김씨의 나라. 그러니까 신라의 유민들이 신라가 이제 김춘추고 다 김씨 아닙니까? 신라의 유민 나라가 망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세운 나라가 금나라라고 합니다. 그래 이제 중국 쪽에서는 동북권 쪽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맨날 붙는 것을 전혀 금하고 다 발해도 말간 쪽에 세운 나라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국 쪽에서 인정을 안 하지만 우리 쪽의 전선은 많이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쪽 전선. 그러니까 금나라가 김씨나라에서 금나라라고 그런 거죠. 김씨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일초제도 우리 신라의 후손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야일초제가 유학이나 불교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경지에 올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징기스칸을 도와서 참말 징기스칸은 학문적으로 무식한 글자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고 야일초제 같은 제갈량 이상의 탁월한 사람이 전 세상을 경략하게 도운 겁니다. 야일초제 같은 사람이 보면 이런 식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글자가 보입니까? 여기? 안 보이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를 이익된 것을 하나로 얻는다는 것은 자기에게 해되는 것을 하나를 버림만 못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적은 것에 집착해서 적은 것만 얻으려고 적은 것 땅덩어리 뺏고 적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안달복달하고 막 싸우고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작은 것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지 마라. 해되는 것을 버리는 데도 주력해라. 얻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것을 얻어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대단한 지혜입니다. 대단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징기스칸이 그런 식으로 전 세계를 견략하면서 이제 종교의 자유도 이렇게 다 두고 대단한 이제 품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예전에 당나라에까지 그 이제 초기 기독교에서 서로 그 정통 논쟁이 치열하게 이제 붙었다가 거기서 보면 지금 보면은 무슨 뭐 너무 사소한 것 아니고 막 이단으로 내리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네스토리우스파를 이제 정죄를 하니까 이단이라고. 네스토리우스파도 뭐 대단한 주교이고 가장 존경받는 주교였는데 그 사람의 주장이 조금 자기가 안 맞다고 해서 네스토리우스, 그러니까 그게 그때 당시에 보면은 서로 그 싸워가지고 네스토리우스파가 몇 시간 늦게 도착하니까 자기 파들끼리 시노드처럼 주교 회의를 열어가지고 지금 늦게 도착한 사람들 전부 다 파문시켜버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이 발단이 되는데, 그래서 네스토리우스파는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바빌론까지 가서 있다가 이제 중국까지 당나라까지 넘어오고, 그러니까 이미 당나라 시대, 우리나라로 하면 신라 시대 이런 때 이제 기독교가 동양에 이제 전파가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전파가 된 것이 이제 계속 이제 지속은 되지 않고, 그 이후에 동양에 본격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가지고 온 사람이 17세기 이제 마테오 리치입니다. 마테오 리치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엄청난 그 천재거든요. 마테오 리치가 뭘로 이제 대단한 천재냐면 기억력의 천재는 기억력의 천재 가지고 언어뿐만 아니고 그 한문, 그 한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줄줄줄 외워가지고 중국 유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그 한시를 앞으로 외우고 거꾸로 외운다고 해서 거꾸로 외우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막 놀래가지고 야, 어떤 당신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느냐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이제 그런 기억술을, 마테오 리치의 기억술이라고 유명합니다. 그 책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중국에서 엄청나게 그 지식인들과 관료들과 왕족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선교에 이제 기반을 갖는데, 그 마테오 리치가 처음에는 중국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자기가 그 주제 파악을, 아니 제대로 기자들은 일본 용어를 그걸 야마로 부르고, 야마가 뭔 말인지 아세요? 야마 잡는다. 뭔가 중요한 것을 포인트를 제대로 잡은 것을 야마 잡는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마테오 리치가 야마를 잘못 잡아가지고 불교 승려의 옷을 입고 지냅니다. 불교 승려의 옷을 입고 지내는데, 한참 한 1년 지나보니까 자기를 너무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거 안개비요? 내가 야마를 잘못 잡았구나. 그래서 보니까 중국에는 유교가 꽉 잡고 있거든. 그래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유간도 갓을 쓰고 이제 유교의 옷을 이제 갈아입습니다. 야마를 이제 그때서 제대로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유간으로 이렇게 정장을 딱 하고 이제 유교를 이제 익히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기억력이 워낙 비상하니까 엄청나게 이제 배우는 속도가 빠르고 한문이고 뭐 이런 것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유교 경전을 이제 익힙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회 신부인데, 예수회는 원래 카톨릭에서 예수회를 만든 것은 프로테스탄트에 등장하면서 카톨릭이 엄청난 위기를 맞으면서 우리도 개혁한다, 이들만 개혁하냐, 우리는 더 개혁해 하면서 그것에 막기 위해서, 프로테스탄트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이 저항하는 수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예수회입니다. 가톨릭에서
이제 개신교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예수회인데,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가장 진보적입니다. 가장 진보적이죠. 그러니까 마토리 치면 봐도 진보적이잖아요. 벌써 우리가 보면 카톨릭 신부들 꼰대 같아가지고 어디 스님 복장 하거나 유교 복장 하겠어요? 우리 가서 다른 복장 하겠어요? 미쳤다 그러지.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이 사람의 원칙은 뭐냐? 마테오 리치의 원칙은 선교의 원칙 1번 상호 존중. 무조건 상대의 문화와 종교와 모든 것을 존경하라. 존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 배운다. 일방이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게 아니고 서로 배운다. 이제 세 번째가 화이부동입니다. 화이부동. 그런데 많이 같긴 한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 이제 다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화해롭게 이렇게 하긴 하되 결정적으로 다른 것을 처우에 이제 내미는 겁니다. 기독교의 강점, 우수성과 이제 구원의 이런 것을 이제 딱 제시하고 마지막에 제시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마테오치의 이제 세 가지 선교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그러니까 선교 전략을 세우더라도 이를테면 아프리카나 필리핀 같은 나라 가면 이제 거기에는 좀 문화적으로라든가 지식적으로 이제 사상적으로 정립된 게 많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문화라든가 이런 것은 고등 문화가 우수한 문화가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밑으로 이렇게 스며드는 거죠. 밑으로 이렇게 흐르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교하듯이 중국 와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를 않잖아요. 중국 지식인들도 자기들이 수천 년 동안 쌓아온 게 있는데 어디다 대서 삽을 들이대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서로 이제 배우는 자세가 갖추고 고등학 문화끼리는 이제 고등학 문화끼리 접대하는 것이 이제 돼야 된다는 것이 이제 마테오 리치의 생각이 제가 원래도 옳은 거죠. 그렇지 않고 아무데나 들이대고 이러면 예수 천국을 불신지요 이렇게 하면은 저런 미친놈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마테오 리치는 그것을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나아간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자기도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야마를 찾기를 유교로 찾고 유교라는 것은 실은 서양에는 신이 있다면 동양에는 천이 있잖아요. 천. 동양에는 하느님이 있습니다. 원래 서양에 하느님이 있는 것이고 동양에 천이 있습니다. 우리 하느님은 최근에 생긴 말이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힘들고 하면은 옛날 조상 때부터 찾았던 것이 하나님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힘들고 하면 우리에게는 천이 있어요. 천의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천명이 있고 천의 사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 천의 최고의 높으신 분이 상제라고 하지 않나요? 상제. 당신들이 말하는 그 상제가 우리가 말하는 그 하느님이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한 거예요. 마테오 리치. 이런 식으로. 다른 게 아니다. 당신들이 원래 가슴속에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믿어왔던 그 하느님이 내가 지금 말하는 그 하느님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동양에서는 이제 하느님을 뭐 상제라는 관념도 있지만은 좀 인격적 하느님보다는 철학적 하느님, 천리, 네? 이제 우리 성품으로서 천성으로서 그런 하느님을 먼저 강조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떤 이제 상제 사상 인격적 하느님으로 환호하려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제 마테오 리치한테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산 정약용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최근에 한국에서 사람들 여론조사하면은 한국에서 가장 한국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 철학자를 뽑으시려 하면 1등이 다산 정약용이 보통 나오는데 드라마의 영향으로 이제 정도전이 2등, 3등 때 가끔 나오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다산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다산도 뭐 대단한 천재고 책을 500권을 쓴 사람이니까 근데 다산보다 10살이 많은
당대 왕 정조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조도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은 젊은 나이에 죽고 그렇게 왕직을 수행하면서도 책을 130여 권을 썼던 사람이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엄청난 유학자로서 대단한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은 또 정조도 궁금하면 못 참는 사람이어가지고 자기가 뭐 궁금한 거 있고 그러면은 다산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딱 질문지 100개 이렇게 딱 써가지고 이거 며칠 남은 거 이거 답변해와. 그러니까 다산이 진짜 박이 터지는 거죠. 진짜 완전히 나 죽네 죽어. 그러면서 전하 불가하옵니다. 15일만 더 주소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너무 이제 힘들게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거 못 참고 막 빨리 알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산이 정조를 설득할 때 많이 활용한 게 마테오리치의 천주실입니다. 마테오리치의 천주실인데, 이제 다산은 이제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다산의 형들도 전부 다 천주교 때문에 죽거나 학사도로 유배가거나 그러잖아요. 다산 형제들이 다 천재들인데 천주교를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제 그 천주실은 마테오리치는 아까 야마를 뭘로 잡았다고요? 야마를 유교로 잡고, 이제 유교가 중국 천하를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을 보고 유교로 잡고, 유교하고는 굉장히 친한 척하고,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친한 척하고, 이제 불교와 도교를 이제 그건 우리의 공동의 적이야 그러면서 이제 천주실에서 깝니다. 엄청나게 이제 허점을 파고들어서 이렇게 까고, 이제 그건 우상숭배고 그건 아니야. 그건 그러니까 우상숭배적인 측면은 불교의 진리적 측면은 배제하고 불교에서 막 불상 모셔놓고 그런 측면을 갖다가 이제 까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불교와 도교는 까고 이제 유교는 굉장히 높은 것을 이렇게 추어 올리면서 당신들이 얘기하는 핵심 진리가 우리와 틀리지 않소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동양에서 가지고 있는 천사상, 천명사상, 천성사상입니다.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산도 자기는 이미 천주교를 받아들였고 자기는 이미 크리스찬, 내적으로 크리스찬이 됐는데, 이것을 그때 조선시대는 무슨 사회요? 주자학의 나라. 이미 주자학은 주자학의 나라하고 주자의 논리에 조금만 어긋나는 주장을 하면은 요즘 기독교 이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단. 그때는 사문난적으로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 조선시대.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사양 내려서, 아니면 더 심하면 찢어 죽이고 능지처참 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사문난적으로 몰아버리니까 그 뭐 자기 형들도 참수당해서 죽고. 그러니까 다산은 참, 그런데 이제 전공법은 못 쓰고 은근히 정조 왕을 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테오리치의 논리를 좀 들이대니까 이게 좀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마테오리치.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다산이 좀 이제 활용했던 게 논리라고 합니다.